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애플, 테슬라, 금융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자체는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가서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약세를 보였거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부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약간 올랐지만 야간 선물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갖고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시장의 특징은 이제 코스닥 낙폭주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뭐 테슬라가 또 급등하면서 2차전지주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는데, 무엇보다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신흥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에 변화가 생기는지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그렇지만 러셀 2000 지수는 0.85%나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매물이 나온 하루였다. 그런데 일부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자체는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시장 흐름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는 이제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장중 내내 보면 장중에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10년물 금리가 4.5%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사실 이날은 금리가 내려갈 요인이 더 많았어요. 예를 들면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가격 지표라든가 고용 데이터,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 안에 가격 지표,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은 또 전달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안정 이런 걸 기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금리가 좀 빠져야 정상인데, 금리를 급등시킬 경우는 트럼프 변수였습니다. 미국 대법에서 트럼프 재임 중에서 공적 행위는 면책이다. 이거 이제 대선 결과 뒤집기 위해서 뭐 폭동을 주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부분적으로 면책 특권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재판 결과가 11월 이전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안 나오게 되면, 만약에 그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자신이 이걸 갖다가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대선 가도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관세 높일 거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 늘어날 거고, 이거 다 금리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에 채권 시장이 좀 요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괜찮았던 건, 뭐 금리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차라리 안전하지, 이런 측면도 있었을 거고, 또 몇몇 어떤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영향을 줬거든요. 테슬라가 오늘 6%나 급등을 해서 200일선을 회복했습니다. 저 200일선이 갖는 의미는 1년 동안의 어떤 추세, 1년 추세를 뒤집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테슬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의 어떤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가 됐다. 이게 테슬라도 자동차 판매량 발표 앞두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 자체가 죽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뭐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부 증권사에도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6% 급등하면서 지수에 영향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또 2.9%나 올라갔는데, 신형 에어팟에 카메라를 장착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역시 또 긍정적인 어떤 뉴스로 작용이 되면서 애플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도 일제히 올랐는데,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이제 웰스파고 뭐 이런 어떤 금융사들이 배당을 늘린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또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보도가 늘린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금융주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또 시가총액 비중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망치 자체는 높아요. 골드만삭스에서는 S&P 500 기업들의 어떤 실적을 추정해 보니까 한 9% 정도 늘었을 거다. 그런데 다만 워낙 예상치가 이례적으로 높아져 있어서 이걸 넘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분석해 보니 시가총액 비중은 지금 35%, 그러니까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시총의 비중은 35% 정도 되는데 이익의 비중은 2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주가가 좀 부담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적 시즌 앞두고서 약간의 어떤 신중함, 이런 것들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기만 되는 거고, 투자들은 여전히 픽테크, 뭐 메가캡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주목을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환경이 어정쩡할 때는 오히려 확실한 어떤
이제 대형주들이 낫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건 이날 대형주들 여러 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의견이 엇갈리는 보고서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밸류 부담된다. 그리고 고사양 서버를 설치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또 서비스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공급이 원활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서를 낸 반면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러니까 블랙웰을 비롯해 차세대 칩이 매출을 견인할 거다. 그럼 더 목표 주가를 오히려 높이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 애플 같은 경우는 UBS에서는 부정적인 중립 의견 이런 보고서 냈는데 JP 모건에서는 아니다. 아이폰 판매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이러면서 비중 확대 제시를 했고요. 테슬라도 이날 웰스파고는 판매 부진,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 낸 반면에 웨트푸시는 로보택시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할인 시기를 지나서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전기차 업체라기보다는 이제 로봇, AI, 에너지 기업이다라는 걸 주목하면서 310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대부분 종목들은 부정적인 쪽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쪽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오늘은 이게 애널리스트들 분석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근데 특징적인 건 몇 가지만 보면 이제 야후에서 또 바이든이 토론에서 이제 망신을 당한 이후에 정치적 리스크가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대안 후보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어떤 후보들 중에서 이제 대안 후보가 좀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바이든은 이제 완주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제기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또 기술주들에 대한 의구심이긴 하지만 기술주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근거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더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나온 것도 이날 좀 주목해 볼 만한 코멘트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대형주들이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이틀 연속 양봉이 잘 안 나왔었는데 전일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오늘 테슬라까지 급등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죠. 근데 이게 테슬라가 워낙 크게 올라서 이게 장 초반에 붕하고 올렸다가 이제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뭐 테슬라 올라간 거는 저기 2차 전지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 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2차 전지주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지수를 이제 잡아놓을 수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런 비롯한 어떤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도 그 기존에는 가던 종목들만 올라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못 가던 종목들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61선 맞닿아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더 밀어 올릴 수 있는지 이게 장기 저항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엔터주, 그러니까 JYP 엔터가 5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큰 저항은 61선이라 좀 여유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을 이끌었던 일부 제약 플러스 이제 반도체 구도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올라가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좀 한두 개 정도는 추세가 계속 살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업종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수급이 기관들이 계속 이제 매수를 붙이고 있는데 이게 기관이 약간 또 단기적으로 확 샀다 확 팔았다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제약 업종의 어떤 수급 변화가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제 기관이 코스닥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1,00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 매수한 게 그렇게 흔한 건 아닌데 차트에서 보시듯 기관 투자자들이 팔아도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기관들이 사도 지수가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은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이 보시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팔았을 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샀을 때 코스닥이 올라간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월하고 3월 같은 경우 개인들만 매수했는데 그때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예탁금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증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기관들의 매도를 극복하면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세 가지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 그 중에서 두 개가 우선 하나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든가 이거는 지금 조건에 안 맞죠.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든가 이것도 지금 조건에 안 맞는데 최근에 약간 예탁금의 어떤 증가 조짐이 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더 올라가서 60조 원까지 가게 될지 이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 랠리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진정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반응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예탁금의 증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예탁금이 이게 이제 추세적인 증가인지는 봐야 돼. 60조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조 넘어가야 개인들의 힘으로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예탁금의 추이도 당분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금리 상승 부담되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가 딸려 올라가지 않은 건 그나마 좀 다행이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신흥시장에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국채 사는 게 낫지, 이런 정서가 나올 수 있어서 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튀어 올라가지 않은 거는 좀 다행스러운데, 오늘 금리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지 외국인들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코스닥이 좀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5일 중에서 4일 올라갔고 상승 종목수도 3일 정도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 힘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뭐 어제 이렇게 활발하게 매매한 건 아니지만 매수 기조 자체는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삼성전자가 계속 끌어가고 이제 잠정 실적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지, 외국인들이 오늘 금리에 좀 반응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 주말에 엔터주가 올랐고 주초에 제약과 2차전지가 뭐 굉장히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긴 어렵고, 순환하다가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기존의 주도주들도 또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좀 그래도 어쨌든 눌렸던 종목군들이 살아나는 건 좋은 거니까 이 중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게 어떤 업종이 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인데, 지금 환율이 좀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1380원 위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위치예요. 그래서 저 21선 아래는 물론이고 1380원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에 엔화, 위안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골드만 쪽에서는 엔화 환율은 계속 내려갈 거다, 오히려. 지금 뭐 160엔 왔다 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155엔 그리고 150엔까지 빠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저게 엔화가 저렇게 빠진다라는 거는 달러 강세가 주춤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원달러 환율도 내려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역에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수해 두면 환차익도 거두겠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꺾이지 않는 이유로 보여지거든요. 말 바꾸면 이 분석이 깨지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1,400원을 확실하게 저항으로 보면서 밀고 올라가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는 게 시황상 중요하니까 좀 같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